한국 같은 전쟁나는 후진국 나라에는 가면 위험하지요. 미국 LA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전쟁 위험 높은 후진국 수준이라며 무시하는 미국 유명 여작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렇게 좋아하던 중국에 가더니 실망을 했고 이게 다 한국 때문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고 중국 가서 실망한 것도 한국 때문이라니 한국과 관련된 어떤 나쁜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리처드가 나한테 중국 출장에 같이 가자고 했던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둘은 만나온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었는데 비록 성격은 많이 달랐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건 정말 똑같았거든요. 아, 저는 사라예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고 리처드는 상하이에서 자란 꽤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날은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리처드가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죠. 그때 우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서 아이스 라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리처드가 조금 긴장해 보였는데 그건 그답지 않았거든요. 사라. 그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상하이로 출장 가게 됐는데 나랑 같이 가고 싶지 않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중국 여행이라니. 엄청난 기회였죠. 근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리처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상하이에 가기 전에 한국에 며칠 들르면 어떨까 싶어. 어떻게 생각해? 저는 거의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이 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위험한 나라가 아닐지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진짜야? 제가 좀 더 큰 목소리로 물었어요. 리처드, 한국에 가는 게 정말 안전할까? 그리고 한국에 볼 게 있을까? 상하이랑 비교해도 상하이가 서울보다 10배나 크고 볼 게 많대. 그는 제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상하이로 가기 전에 서울을 둘러볼 수 있을 거야. 난 일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 내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있는 큰 걱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일본이나 중국은 들어봤지만 한국 하면 K-팝이 유명하지만 아직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 베트남 정도 수준인 개발 중인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리처드도 제 걱정을 인지했는지 저를 안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너무 걱정할 거 없어. 한국은 일본만큼 깨끗하고 치안이 안전한 나라고 가보면 미국 대부분의 도시보다 발전된 도시를 볼 수 있을 거야. 걱정되는 건 알지만 나를 믿고 한번 가보자 서울에. 그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직 걱정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과 비슷하고 미국 대부분 도시보다 발전했다니. 리처드가 다른 도시하고 헷갈리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긴 했지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이번 한 번은 그를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행을 결심했는데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여행이 제 모든 걸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그 후 3주 동안 저는 준비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 장비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새 여행 일기를 사고 그리고 가서 입을 옷들도 구매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리처드와 같이 여행을 할 생각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스트레스로 쿵쾅거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터라 다리를 쭉 펴고 빨리 탐험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여기가 일본이나 중국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은 정말 컸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죠. 모든 게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였어요. 바닥은 너무 반짝여서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사방에 한국어, 영어, 그리고 다른 언어로 된 표지판이 있어서 한국어를 못 읽는데도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 여권 심사대로 갔습니다.
보통 집에 돌아올 때는 여권 심사가 오래 걸리곤 해서 이번에도 그럴까봐 걱정했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줄이 빠르게 움직였고 금방 통과했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돌려주며 웃어주더라고요. 작은 일이었지만 기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수화물 찾기였습니다.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부드럽게 움직였고 우리 짐이 금방 나왔습니다. 다른 공항에서는 짐을 한참 동안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입국장을 지나면서 사람은 많았지만 조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허둥지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공항에서 흔히 겪었던 혼돈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리처드랑 저는 서울로 가는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찾기 쉬웠고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 기사님은 친절한 인상의 나이 지긋한 분이었어요. 짐도 도와주시고 문도 열어주셨죠. 그 작은 친절함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심으로 가는 길은 정말 멋졌습니다. 창밖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는 매끄럽고 모든 것이 잘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서 도시가 푸르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강남에 있는 우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호텔은 작은 부티크 호텔이었습니다. 근처에 큰 체인 호텔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곳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로비는 현대 미술과 전통 한국 공예품들이 어우러져 장식되어 있었는데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체크인은 금방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영어를 잘해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변 지도를 주고 맛집도 추천해줬습니다. 리셉션 직원 중 한 명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방은 10층에 있었는데 전망이 끝내줬습니다. 아래로는 분주한 거리들이 보이고 멀리서는 산들이 보였습니다. 방 자체는 아담했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침대가 너무 푹신해 보여서 당장이라도 낮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랑 저는 긴 여정 끝에 배가 고팠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한국식 식당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식당은 작지만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게 좋은 신호잖아요.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주고 우리를 자리로 안내해줬습니다. 메뉴는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맛보고 싶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비빔밥이라는 걸 시켰는데 뜨거운 돌솥에 담긴 밥 위로 색색의 채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중앙의 계란 노른자는 정말 생동감 넘쳤습니다. 냄새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 같이 섞고 매콤한 고추장을 넣어 첫 한 입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맛있었습니다. 채소는 아삭아삭하고 밥은 딱 알맞게 지어졌고 소스는 적당한 매운맛을 더해줬습니다.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엄청 맛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리처드는 불고기를 시켰는데 그도 감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중국 음식을 더 좋아하는데 이번엔 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모든 맛을 다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을 약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이었을 뿐인데 벌써 이 도시의 어떤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불빛, 소리, 냄새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많은 서울을 탐험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서울의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점점 작고 오래된 건물들로 바뀌더니 이내 도착했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아름다운 한옥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집들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각각의 집들은 물결처럼 흐르는 곡선의 지붕을 가지고 있었고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벽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복잡한 패턴을 담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곳에 서서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여긴 뭔가 다르게,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서울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보였지만 전통적인 건물들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 제가 리처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잘 보존됐네. 그가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구석과 골목이 새로운 아름다운 장면을 제공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담고 싶었어요. 햇빛이 곡선 지붕에 닿는 방식, 나무 기둥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돌벽의 질감까지. 걸으면서 각각의 한옥이 가진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집들은 문 옆에 색색의 종이등이 걸려 있었고 또 어떤 집들은 마당에 화분이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집은 심지어 작은 연못까지 있어서 잉어들이 천천히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입은 한국 학생들 무리를 지나쳤습니다. 밝은 색의 한복은 한옥의 차분한 색감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자 그들은 기쁘게 허락하고 큰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해줬습니다. 한복 색깔이 한옥과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 제가 리처드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 우리는 몇 시간을 걸으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새로운 볼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순간 한 노인이 자신의 한옥 앞에 앉아 나무로 뭔가를 조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며 미소 지으며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그는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작은 나무 조각상을 능숙하게 조각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공예가 진짜 한옥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이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저는 탐험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옥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보니 한옥들이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물려 있고 그 곡선 지붕들이 아름다운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는 먹을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두 한옥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밖으로 퍼져나와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식당 안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방석에 앉아 낮은 나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메뉴는 한국어로 적혀 있었지만 다행히도 사진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진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면은 두껍고 쫄깃했고 국물은 진하고 맛있었어요. 긴 하루를 보낸 후 완벽한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한옥들, 좁은 골목들, 그리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그 독특한 경험.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마을 어땠어? 제가 리처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역사를 보존하는 방식이 흥미로웠어. 중국에서 우리가 하는 방식과는 다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당을 나와 마을을 다시 걸을 때 한옥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불빛으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옛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의 감정을 담아보려 했지만 아무리 찍어도 오늘 하루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제대로 담을 수 없었습니다. 북촌 마을은 제가 생각했던 기존의 한국 모습을 없애고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모습들을 보고 싶다는 설렘을 느끼한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을 탐험한 후에
리처드와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도 있었지만 저는 한국의 유명한 고속열차인 KTX를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역은 크고 현대적이었고 세련된 디자인에다가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분주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밀치거나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가본 다른 기차역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기차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집에서 타던 시끄럽고 북적거리는 기차와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기차가 출발했을 때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역을 벗어나면서 서서히 속도를 올렸고 저는 창밖을 보며 서울의 도시 풍경이 서서히 시골 풍경으로 바뀌는 걸 지켜봤습니다. 푸른 언덕, 작은 마을, 그리고 눈이 스쳐 지나가는데 참 아름답더라웠습니다.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 저는 얼마나 빠른지 깜짝 놀랐습니다. 밖의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만 기차 안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평온했습니다. KTX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승차감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처드에게 흥분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는 거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엄청 조용해. 리처드는 감탄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긴 해. 그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고속열차는 더 빠를 수 있어. 저는 장난스럽게 눈을 굴렸습니다. 리처드는 늘 중국과 비교해야 하거든요. 그럴지도 몰라.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속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기가 얼마나 편하고 조용한지 봐봐. 그리고 역에서 모든 게 얼마나 질서 정연했는지도 말이야. 여정의 중간쯤 됐을 때 음식을 파는 카트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간식과 음료를 샀습니다.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어서 놀랐습니다. 보통 기차나 비행기에서 파는 음식은 터무니없이 비싸잖아요. 간식을 먹으면서 저는 다른 승객들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하거나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조용하고 정돈된 경험이라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서 몇 장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내부가 너무 세련되고 현대적이라 그걸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찍어보려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새 부산역에 도착한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요. 집에서는 3시간 동안 기차를 타면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 이번 여행은 너무 즐거워서 금방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차 여행이 끝난 게 아쉬웠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목적지에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우리는 짐을 챙겨서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부산역 역시 서울역처럼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리처드를 향해 말했어요. 정말 대단했어. 아마 내가 타본 기차 중에 가장 좋은 여행이었을 거야. 리처드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긴 했지. 그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상하이의 기차를 보면 더 놀랄걸.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처드는 항상 뭔가를 비교하려고 하죠.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산을 탐험할 생각에 너무 신나 있었고 방금 막 끝낸 기차 여행도 정말 만족스러웠으니까요. 밝은 부산의 햇살 아래 역을 나서면서 저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KTX는 우리를 단순히 새로운 도시에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여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빠르고 편안하고 조용하며 효율적이었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이렇게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KTX는 제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한 중요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바다가 보이는 전망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황금빛 모래사장이 파란 바다와 맞닿아 있는 긴 곡선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해변에 가볼래? 리처드가 물었고 저는 신나서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은 분주했지만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알록달록한 파라솔을 설치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발밑으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모래와 발끝에 닿는 시원한 물이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과 아름다운 경치를 사진에 담기 위해 끊임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걷다가 서퍼들이 파도를 타는 모습을 보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정말 깨끗하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해변에는 쓰레기 한 점도 없었고 물은 맑아서 발을 담갔을 때 제 발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점심으로 우리는 택시 기사님의 추천을 따라 해변 근처의 작은 해산물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주인 아저씨는 친절하게 모든 요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부산의 특산 요리인 회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릇은 색색의 채소와 다양한 회, 그리고 맨 위에는 선명한 주황빛 달걀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매콤한 고추장 소스와 함께 비벼 먹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신선하고 매콤하면서도 정말 맛있었어요. 보통 중국 음식을 선호하는 리처드마저도 그 맛에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더 많은 곳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감천문화마을로 갔습니다. 이곳은 언덕에 지어진 형형색색의 집들로 유명한 동네예요. 좁은 골목을 오를 때마다 저는 마치 살아있는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들은 푸른색, 분홍색, 노란색 등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 뷰 좀 봐. 제가 리처드에게 외쳤습니다. 언덕 꼭대기에서 바다까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그 마법 같은 분위기를 담기 위해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작은 예술 갤러리와 공예품 가게를 돌아다니며 몇 가지 기념품도 샀습니다. 한 가게에서 나이든 할머니께서 전통 한국 과자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친절한 미소와 함께 우리에게 시식을 권하셨습니다. 그 과자는 쫄깃하면서도 너무 달지 않고 제가 딱히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맛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유명한 부산 에어크루즈를 타러 갔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바다 위를 지나며 도시의 두 부분을 연결해주는 곳이에요. 약간 줄이 있었지만 금방 움직였어요. 곧 우리는 유리 바닥으로 된 캐빈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거 확실해? 리처드가 캐빈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조금 긴장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을 거야. 이 뷰 좀 봐.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점점 높이 올라가자 도시가 발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고 바다는 노을빛을 반사하며 멀리까지 이어졌어요. 그 광경은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웠어요. 마치 바다와 하늘 사이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10분간의 여정은 길면서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죠. 케이블카에서 내렸을 때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지만 제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작은 포장마차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냄새와 팬에서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꼬치구이와 소주 한 병을 시켜 나눠 마셨습니다. 부산에서 멋진 며칠을 보낸 후 드디어 중국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발을 준비하면서
흥분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이른 아침,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상하이까지의 비행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들을 되새겼습니다. 승무원들도 친절했고 영어도 잘하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상하이에 착륙할 때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공항의 붐비는 인파였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소음도 꽤 컸어요.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있었지만 이런 혼란스러움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민국을 통과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줄이 길었고 사람들이 새치기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이런 행동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불편했어요. 리처드가 중국에서는 이게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래도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겨우 이민국을 통과한 후 짐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은 굉장히 넓었지만 벨트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가방을 찾는 게 어려웠어요. 가방을 찾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에서는 짐을 찾는데 이 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세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스트레스가 시작됐습니다. 세관 직원들은 굉장히 엄격했고 저희 가방 속 물건들을 모두 검사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선물로 산 도자기 머그컵을 꺼내더니 그걸 두고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머그컵이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가 중국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컵을 더 자세히 검사하기 위해 저희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서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컵을 빼앗길까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휘말리게 될까봐 겁이 났어요. 특히 그들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니 더 불안했죠. 결국 그들은 저희를 통과시켜 주었지만 이 경험은 저를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수월하고 즐거웠는지 자꾸 떠올랐습니다. 세관을 통과한 후 이제 고속철도 역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항이 너무 커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한참 헤맸어요. 영어로 된 표지판이 있긴 했지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표를 살 수 있는 곳을 찾았지만 줄이 정말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서로 앞서가려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질서 있는 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저는 혼란스럽고 약간 무서웠습니다. 겨우 기차에 탑승했을 때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기차 자체는 매우 현대적이었고 빠르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이 여행이 한국에서의 기차 여행처럼 평화롭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화로 큰 소리로 대화했고 몇몇은 냄새가 강한 음식을 먹고 있어서 냄새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이어폰 없이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고 있어서 시끄러웠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기차 여행을 즐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매우 빠르게 달리고 있었지만 주변의 소음과 혼란 때문에 그 속도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가 중국의 시골을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저는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KTX의 승객들이 그리웠고 깨끗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그리웠습니다. 이 기차가 더 빠르긴 했지만 저는 차라리 느리더라도 더 평화로운 한국의 기차를 타고 싶었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도시는 거대하고 바빴으며 어디를 봐도 고층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가득했고
너무나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리처드는 상하이에 돌아온 것이 신난 듯 보였지만 저는 압도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의 조용한 거리와 부산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그리웠어요. 상하이는 인상적이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환영받는 느낌이었고 길 찾기도 쉬웠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혼란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이제 막 도착했으니 아직 제대로 본 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과 비교했을 때 이번 여행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상하이를 탐험할 생각에 기대를 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에서 느꼈던 평화로움이 그리웠습니다. 한국을 경험했기에 그만큼 중국에 더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중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한국만큼 이 나라를 좋아하게 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